사랑하는 은행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를 공부하는 1반부터 4반까지 여러분, 송쌤입니다. 내가 겪은 근현대사 만들기, 오늘은 학습지 17번 건국준비와 해왕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과서는 332페이지부터 350페이지. 무시합니다. 그러하다. 자, 드디어 여러분, 와 대박, 현대사에 들어왔습니다.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약 70만 년 전에 구석기 때부터 여기까지 왔다니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와우. 자, 현대사만큼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지하고 또 많이 좀 몰입하셔서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현대사의 끝은 지금이니까요. 한국 현대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냐? 보통 우리는 일제강점기로부터 광복대 이후, 즉 해방한 이후부터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면 이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우선 오늘 이 17번에서 공부하는 부분이 무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광복, 해방을 어렵게 맞이했는데 해방을 하자마자 우리는 분단도 같이 맞이하게 되죠. 잘못 끼워진 단추, 첫 단추가 사실은 지금까지 오게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는 부분을 알아두시는 게 무지 중요한데요. 잘못 끼워진 첫 단추의 과정을 좀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건국을 준비하던 세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둘째로 국제사회의 약속, 그리고 광복부터 정부 수립까지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정말 수많은 노력들까지의 순서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걸 지도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광복을 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일본이 무리하고 있었던 거 우리 알았거든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좀 있으면 이제 일본이 항복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참전, 그러니까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아시죠? 광복군. 그래서 참전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어서 우리 광복을 위해서, 우리 광복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단체를 위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광복을 준비하고 있었고, 국제사회도 우리에게 독립을 약속해 줬어요. 카이로, 포츠담, 얄타 등등의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회담하면서 한반도 걔네 좀 독립 좀 시켜보자 하면서 자기들끼리 협의해보고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국제사회도 우리에게 독립을 약속해주고 있었지. 그래서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요 조금만 하고서는 보고 있었는데, 세상에 미국의 두 번의 원자폭탄 그리고 일제의 항복으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김구 선생님은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좀 한탄을 했다고 전해지죠.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우리. 그리고 나서 잘못 끼워진 단추로 인해 끝까지 48년 정부 수립까지 우리는 단추를 계속해서 잘못 끼운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 구멍이 허술하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건국을 준비하던 세 가지 단체, 그러니까 요 광복을 준비하던 단체들과 국제사회의 독립약속, 그리고 광복, 그리고 이후 이쪽에 나와 있는 해방기까지의 우리 이야기를 학습지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17번 건국 준비와 해방, 정부 수립 노력, 해방, 그리고 분단 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17번을 좀 알아볼게요. 교과서는 332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교과서를 읽어보시는 거 진짜 많이 강추드릴게요.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 시기가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시기이고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반드시 좀 책자로 된 거를 좀 찾아서 읽으시거나 아니면 영상물들을 좀 많이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17번 수업 만큼은 이제 강의를 듣고 또 수업 시간에도 강의를 할 거예요.
가르쳐 드릴 거고요. 연표 중심으로 아마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많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건국을 준비하던 새 단체를 봐야겠죠. 새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원래 잘 알고 있었던 임시정부, 무시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났었던 조선의용군 기억나시나요? 이 조선의용군이 만들었었던 약간의 임시정부 형태의 단체인데요. 바로 조선 독립 동맹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에 사실은 큰 영향력을 끼친 동맹이기도 한데요. 단체이기도 한데요. 조선 건국 동맹이죠. 요 세 단체가 우리의 광복 이후에 건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광복 이후 어떤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던 세 단체를 좀 정리해서 구분하셔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꿈꾸던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조금 더 어렵지만 많이 공부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어요. 한반도의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죠. 여기를 수립하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 이쪽 내용입니다. 이쪽 내용은 여러분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일어난 순서대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세히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요. 연결고리에서 일제의 항복 부분 좀 검색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일보 오보 사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수업 중에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보시고 수업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국을 준비하다 들어가 보죠. 세계단체라 그랬어요. 먼저 첫 번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이 임시정부가 재정비됩니다. 임시정부를 대정비하면서요. 한국 독립당이라는 정당 형태를 결성을 하죠. 한국 독립당을 결성을 해서 정말 이제 정부로서의 틀을 좀 갖춰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41년에는요.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한 강령, 그러니까 건국했을 때 새로운 대한민국이 갖춰야 될, 지켜야 될 것들 해서 건국강령을 만들어낸대요. 이 건국강령에 보통선거에 기초한 민주공화정을 수립할 것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정을 채택하게 된 거죠. 특히 가장 새로이 건국된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뜻으로 삼균주의를 내세웁니다. 이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에 있어서 균등함을 추구해야 된다. 누구 하나가 차별받지 않고 어떤 사람만 혜택받지 않고 모두가 균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 공화정 체제를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건국강령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를 창설하니 군대! 여러분 다들 아시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 맞습니다. 한국 광복군이죠. 이 광복군을 창설해서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요. 대일, 대독, 선전포고를 하고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까지 하게 됐죠. 연합국과 합동작전을 전개합니다. 추축국이 아니라. 자, 그리고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 의용대의 일부가 바로 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기도 했었고요. 기억 다들 나시죠? 자, 배웠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서 임시정부가 재정비를 갖춰가고요. 계속해서 건국을 준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체를 좀 볼까요? 자, 건국을 준비하던 두 번째 단체입니다. 조선 독립 동맹이죠. 자, 조선 독립 동맹은요. 사실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사회주의 계열이고요. 예난 지방에서 결성된 건데 우리 어떤 애들이 있냐면 바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저 혹시 기억나세요? 이 조선의용대가 둘로 쪼개졌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 일부는 광복군으로 그리고 그렇지 일부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
그렇지, 연안지대. 그래서 그 중국의 내부 화북지대로 가게 되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개편을 하고 조선의용군이 됐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겼었던 전투가 바로 호가장 전투라는 전투였고요. 네,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이 바로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하게 되는 거야. 이들의 군대가 바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혹은 조선의용군인 거죠. 연안 지역에서 결성을 내서 그 중국의 호로군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죠. 공산당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군과 연합작전을 펼쳐서 호가장 전투라는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기도 했었고요. 나중에 북한으로 대부분 들어가게 되는 군대이기도 해요. 조선독립동맹은 말 그대로 사회주의 계열 단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 크게 영향을 끼친 건국준비단체는 바로 얘네들이죠. 바로 조선 건국동맹입니다. 자, 조선 건국동맹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분인데요. 바로 여운형 선생님이 안재홍 선생님과 함께 국내에서 결성했었던 단체입니다. 우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 일제 소나기 아래 있을 때 국내에서 결성된 단체예요. 물론 바로 건국을 할 것 같은 분위기 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제에 좀 눈을 피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운형 선생님이 국내에서 결성했었던 단체고요. 이 조선건국동맹은 생각보다 위력이 되게 셌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광복 직전에 일본의 군대에서 일본의 장군이 여운형을 불러서 딜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항복하실 것 같은데 우리 철학께서 너희가 우리의 안전만 우리가 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만 준비해 준다면 너네들이 이렇게 건국 준비하는 거 좀 모른 척하고 끝나고 나면 그 일본이 갖고 있었던 재산들 다 니네한테 우선 주고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하면서 딜을 걸 정도로 당시 그 여운형 선생님이 이끌던 조선 건국 동맹이 좀 위력이 컸었죠. 그래서 광복 이후에요. 건국 준비 위원회로 개편을 해서요. 전국의 지역 지부를 조직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치안과 행정을 이끌게 되죠. 자, 이렇게 건국동맹이 만들어지고 건국준비위원회까지 이렇게 전국의 인민위원부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윈민위원회까지 전국 지부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한반도가 독립되고 난 다음에 미군정이나 소군정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끼리 진짜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나름대로 지역 지부를 다 갖춰서 치안 행정 같은 것도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니까. 이미 일제 나가고 나서 그걸 준비한 데가 바로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위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사가 좀 달리 쓰여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곳이죠. 좀 안타깝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역사는 이미 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보죠. 자, 그러다가 결국엔 선생님이 한 번쯤은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수업 시간에 저희가 연표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간소 드릴 거예요. 미국의 군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 군인들이 38선 이남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미군이 정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얘네들이 뭘 발표하면 전국에 있는 혹은 국외에 있는 어떤 정치 세력도 우리들은 용납하지 않겠다. 한반도에 있는 정치 세력들 싸그리 정치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되게 가슴 아프지만 행정력이 많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나라 애들이 지금 한반도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니까 여기를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 한반도를 통치하고 있었던 친일파들, 일본을 물러났으니까요. 그 친일파들의 행정력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관료, 친일파 공무원, 친일파 경찰, 친일파 정치 세력들 를 그대로 미군정이 활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친일파가 청산이 안 되게 된 거야. 너무 가슴 아프지. 이때만 청산이 제대로 됐어도 우리의 정치 세력을 하다못해 건준이만이라도 인정을 해줬다면 어떻게 보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미군정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걸 수립하는 걸 선포하고 각 지부를 윤민위원회로 개편을 해서 나름대로 대응했으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인정이 안 되게 된 거라고요. 되셨죠? 자, 어찌되었든 자, 국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건국을 준비해 왔다고.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건국 준비가 인정되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운 순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죠. 자, 우리는 건국을 준비할 때 국제사회는 한국의 독립을 계속해서 약속해주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맞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디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냐면 첫째로 카이로 선언 혹은 카이로 회담이라는 곳에서 가장 먼저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문구가 들어가게 돼요. 바로 이 적절한 시기. in due course라고 얘기하는데 적절한 시기 혹은 적절한 코스로 한국을 독립시킨다라고 해서 적절한 시기가 이게 겁나 애매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일제가 항복했다. 즉각 독립시키겠다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 그러니까 얘네들이 독립할 만한 시기에 독립시키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웃기죠? 지네가 뭔데 우리를 판단해요. 뭐 우려가 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 적절한 시기가 사실은 우리 역사를 계속 꼬게 만든 거긴 해요. 미국이랑 영국, 중국이 카이로에서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서 회담했었던 내용이었고요. 요 시기를 전후해서요. 하나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바로 냉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콜드 워라고도 부르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자유민주, 그러니까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 진영의 대두인 미국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있었고 경제체제로는 공산체제, 계획정제를 선택했었던 소련이 이끌던 사회주의 진영들 사이에서 대립과 반목이 이루어지던 지난 한 반세기 정도를 우리는 냉전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갑자기 싸우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1917년에 러시아가 짜르, 그러니까 황제체제를 무너뜨리고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공이 되어서 혁명에 성공을 하게 돼요. 바로 그들이 원했던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었죠.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에 드디어 성공한 나라가 나타나게 된 건 게 그게 바로 소련입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요 소련은 누가 뭐래도 사회주의 국가였던 거야. 그러면서 전 세계를 사회주의화를 시키고 싶었던 거죠. 이걸 우리는 얘네들이 이제 빨간색이 이들의 그 소위 말하면 팀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갱이라는 말을 보통 쓰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라는 팀 컬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화라 그러죠. 전 세계를 붉을적자 빨갛게 물들게 하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널리 퍼뜨리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던 거야. 그런데 미국 입장에선 이걸 막고 싶었죠. 왜? 이들은 자본주의 국가거든. 이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노동자 농민이 1등 된 세상, 모두가 다 평등하게 논아갖는 세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는 그게 아니죠. 모두가 노력한 만큼 자본을 가져가게 되는 세상을 원하는 게 자본주의니까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서로 반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요게 사실은 우리 한반도 체제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중에 소련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요. 북쪽 지역으로 소련의 군인이 조금씩 내려오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이북 지역은 소련 군인들이 점령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걱정되는 거야. 어라? 일제가 패망을 하고 나니까 요 한반도 자체가 아예 빨간색 사회주의화가 될 것 같은 거지. 소련이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9월에 들어와서 요 38선 이남을 차지하게 됩니다.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남쪽에는 미국 군인들이, 북쪽에는 소련 군인들이 점령을 하고 미군정, 소군정, 그러니까 군인들이 정치하는 것을 군정이라고 얘기하거든. 군정을 실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정리하자면 전 세계의 냉전 체제가 도입됐던 시기가 바로 요 40년대 전후부터고요. 전체적으로 냉전이 종전되게 된 건 다 90년, 딱 90년까지입니다. 89년인데 정확하게 9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반세기 50여 년 동안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에 우리는 사실 휘말리게 된 거죠. 자, 다시
요 개념을 가진 채로 돌아오시죠. 카이로 회담 때도 그래서 미국과 영국, 중국이 있었는데 요 얄타 회담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는 스탈린, 소련의 스탈린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 입장에서 얄타에서 회담을 걸치는데요. 요때 말씀드렸듯이 소련군이 이렇게 위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신탁 통치라는 걸 처음으로 제안을 해요. 그래서 신탁 통치라는 게 뭐냐면 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시기를 그래서 얼마 동안이라고 정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럼 이 적절한 시기는 언제이냐? 바로 한국이 독립할 만한 시기. 지네들이 혼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본 거죠. 그럼 지네들이 혼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시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우리들이 대신 통치를 좀 해주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게 신탁 통치야. 그래서 루스벨트가 신탁 통치를 제안하게 되면서 이때 이 얄타 회담에서 신탁 통치라는 개념이 조금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죠. 특히 45년 7월 8월 정말 우리가 그 광복을 전후한 포츠담에서의 회의 때는요. 카이로 선언에서 결정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고요.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걸 거부하죠. 그래서 뭘 결정해? 그러니까 미국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일본이 항복하게 돼요. 자, 그 때문에 이 원자폭탄 때문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원자폭탄 사실은 인류 평화를 위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됐을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기자료를 좀 가져와 봤어요. 8월 6일 오전 9시 15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6만여 명이 즉사했어요. 어머, 여러분, 6만 명. 느낌 오시나요? 폭탄이 떨어진 지점에서 반경 2km까지 풀 한 폭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지고 말죠. 4월 뒤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투하되고요. 36,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비록 일본의 항복을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만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미국이 과연 당시 원자폭탄을 사용해만 했느냐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의 핵폭탄 투하가 전쟁을 종식시켰기 때문에 수십만 미국인의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합니다. 비판자들은 이미 일본의 항복이 기정사실로 된 상황에서 핵폭탄 투하는 전혀 불필요했던 게 아닌가, 수십만의 무고한 인명을 희생시켰고 무엇보다 세계에 나쁜 전례를 남겼다라고 주장을 하죠. 핵무기의 또 다른 사용은 인류의 공멸, 모두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과 진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인류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는 절대로 다시 등장해서는 안 되는 원자폭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국 준비 및 국제사회의 독립 약속 부분이에요. 이 17-1번까지 잘 들으셨다면 17-2번은 그리 어렵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지, 17-2번이래. 죄송해요. 요 1쪽을 잘 들으셨다면 이쪽은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요 이쪽 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잘 정리를 하고요. 선생님이 복습하실 수 있는 정리 영상으로 따로 올리는 걸로 할게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자료와 함께 공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영상에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자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두 가지 단점이 생겼어요. 첫째로 너무 길어지고요. 둘째로 영상이 자꾸 잘리네요. 네, 다른 그 채널 등에서 저작권에 관련해서 약간 태클이 걸려오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요, 수업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7-1쪽 잘 듣고 오셨다면 이쪽은 정말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업 끝.